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학기말 시험은 잘 치렀는지요? 사실 5주차가 보강 수업입니다. 보강 수업인데 여러분들이 시험도 다 치르고 했는데 무슨 보강이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업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보강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강은 5주차입니다. 5주차가 4월 15일 날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에 수업을 못했기 때문에 교재에 나와 있는 진도는 절차에 따라서 쭉 진도는 나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는 13장에 대한 응급처치에 관련되는 내용이 5주차에 휴강을 했기 때문에 수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 조금 지루하고 짜증이 나더라도 보강 수업을 여러분들이 예, 가정에서 반드시 이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5주차의 수업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충분한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부여를 할 테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 5주차 보강 수업 1차 시와 2차 시 수업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수를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적은 뭐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출석과 여러분들이 과제 수행과 학기말 시험을 잘 보게 되면은 여러분 모두에게 그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성적을 교수님이 융통성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잘 고려해서 여러분들에게 성적을 부여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보강 수업은 조금 진도를 빨리 이렇게 쭉 중요한 것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생활 과정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 중고등학교 과정 또는 개별적으로 이런 응급처치, 심폐소생술에 관련되는 그 내용들은 충분히 또 이해를 하고 있고 다른 교과목을 통해서 일부 아마 배운 그런 학우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응급치료, 응급처치라고 하면은 사실 예기치 않았던 시간, 장소에서 일어난 외상 또는 병에 대해서 긴급히 그 장소에서 즉각적이면서도 간단한 치료를 하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응급처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전문적인 그런 의사의 치료 행위와는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응급치료 후에는 지체 없이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응급처치를 하면서 119에 긴급 요청을 한다거나 그런 절차가 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 범위는 광범위하나 대체로 내과적으로는 심장장애라든가 실신한다거나 또는 질식 또는 호흡곤란, 중독 또는 토혈, 피를 흘린다거나 뭐 각혈, 하혈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외과적으로는 각종 신체적인 외상이 예, 여기서 응급처치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앞서 이야기한 뭐 핵심되는 그런 제목 위주로 설명을 했지만 실신, 갑자기 의식을 잃은 상태죠. 그리고 질식, 특히 어린이들이 이물질을 삼켜서 기도가 막혀 질식한 경우 이 사고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 어린이가 아니더라도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서 그것을 끄집어내는 그런 질식했을 경우에 몸을 엎어놓고 등을 쳐서 이물질을 토해내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여기서 연기 등을 마셨을 경우에도 공기 유통이 잘 되는 곳에 반드시 눕혀서 어복을 느슨하게 허리띠를 풀어주고 호흡이 정지됐을 때는 인공호흡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실신도 마찬가지고 질식도 방금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응급조치를 해야 되겠죠. 자, 중독도 독극물을 먹었을 때 빨리 그 위 속에 독극물을 씻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또 가스 중독 같은 경우는 빨리 실내로 옮겨서 산소를 이제 마셔야 되니까 필요하면 인공호흡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다음 토혈, 각혈, 뭐 이 토혈은 위나 소화기에서 출혈이고, 각혈은 폐 또는 기관지에서 출혈을 이제 그 일어나는 증상이 각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가지도 모두 피가 멈출 수 있도록 지혈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대량 출혈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하고, 우선 옆으로 눕혀서 토물을 제거하되 이때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혈도 이것은 이제 주로 빈혈을 많이 일으키게 되고 의사의 치료가 이제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혈을 해야 할 경우도 있고, 또 외과적으로 각종 창상, 열상, 타박상, 골절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교통사고와 외상 등에 의한 두부, 또 흉부, 복부의 외상도 여기서 하열의 큰 범위에서는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두부 외상이라는 것은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 사망자의 90%는 두부 외상의 원인이 되고, 심할 경우에는 머리 손상을 오게 되면 회복이 어렵게 되죠. 그래서 회복이 된다 할지라도 온전한 그런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 두부 외상이 다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주로 뇌 좌상이나 두개내 출혈에 의한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외상의 경우 압력에 의해서 외력에 의해서 강해진 그런 의식 장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의식 장애가 오래가면 중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되고, 사고 후 한동안 의식이 뚜렷하다가 한두 시간 후부터 의식이 흐려지는 경우에는 머리 이 두 개 내에 출혈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에 의한 혈종 제거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독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경부 외상도 경부에 외력이 가해지게 되면 경추골절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경추라는 것은 이 허리 뒷부분에 쭉 목까지 연결되는 부분이죠. 손상이 일어나면 호흡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고, 경수 하부가 손상되면 호흡마비라든가 사지, 구간의 마비와 방광, 직장 등의 마비가 오기 때문에 사망할 수도 있다. 충돌이나 추돌 등의 교통사고로 머리를 충격이 가해짐으로 해서 경추의 그런 좌상, 척수근의 손상을 일으키는 것은 2주 정도 부목을 되어서 고정을 해야 되고, 마사지라든가 온천욕 등으로 치료를 또 해야 되고, 또 경부를 잡아당겨서 운동 장기의 경감을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경부 외상이고, 사실 용어들이 조금 그 의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그 부분이 있는데요. 흉부 외상 알죠? 흉부 외상 또 폐 파열, 기흉, 혈흉 등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인데, 가슴에 외상을 입는 것이죠. 뭐 이런 부분도 전문의의 치료를 서둘지 않으면 생명이 위협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119에 반드시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부 외상, 복부에 강한 외력이 복부에 가기 전에 위장, 창자, 간장, 지라가 파열되기 쉽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사지 좌상, 손발에 큰 상해를 입게 되면 쇼크가 일어나죠. 여기서 이제 혈액 편재에 의한 혈행 장애가 나타나기 때문에 수액이나 수혈로 치료하게 되고, 그다음에 전기상, 뭐 이것은 이제
감전이죠. 200V 이상의 전류에 감전되면은 생체는 큰 손상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응급 처치를 해야 되고, 특히 또 전류에 의한 심장 장애도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급한 문제가 되는 것은 쇼크이므로 대응 치료도 필요하다. 화상,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잘 알죠.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화상을 입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이제 그 피부에 그 손상이 오게 되고, 화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1도 화상, 2도 화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 고통스럽게 치료도 오랫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심폐소생법 및 기도 확보라고 하는데요. 1인이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자,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부드럽게 흔들어 보면서 여보세요 하고 말을 하면서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흡의 유무를 확인하면서 기도를 반드시 개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의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원은 손가락으로 환자의 코를 막고 입을 크게 벌리고 숨을 깊이 들이쉬고 환자 입에 꼭 부착해서 숨을 2회 반복하면서 불어넣고 환자의 흉부가 부풀어 오르는가를 살피면서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그 홈페이지 주소는 여러분들이 시간 나면은 홈페이지를 인터넷상에 네이버나 다음에 주소창에 입력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인공호흡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시간이 되는 학생들 한번 확인해 보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맥박을 확인하는 거죠. 턱 바로 아래 후두에 손가락 2, 3개를 대고 맥박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1차 심폐소생술을 하는 겁니다. 30회 압박하고 2회 인공호흡을 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죠. 자, 여기서 흉곽 밑부분 홈에 흉곽 밑부분 홈에 손가락 2개를 댄 밑부분에 오른손 바닥을 흉골에 갖다 댄 채 왼손 바닥을 오른손에 포갠 채 깍지를 끼고 누르게 된다 이겁니다. 깍지를 끼고 누르게 되고 몸을 바르게 하고 체중이 수직으로 전달되고 팔꿈치를 곧게 펴고 어깨와 팔이 수직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1분에 80에서 100회의 속도로 흉골이 1.5에서 2인치 정도 압력을 가해야 된다. 이때 30회 압박을 가한 후 2회 인공호흡을 하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속 4회를 실시하고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맥박이 없으면은 심폐소생법을 실시하고 맥박이 있고 호흡이 정지되어서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이 되면은 인공호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홈페이지 주소도 여러분들 시간 나면은 클릭을 한번 주소창에 입력해서 클릭해 보면은 구체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절차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수업 같으면 교수님이 직접 한번 A&E를 통해서 실습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런 동영상은 사이트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 기회에 배워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구강대 구강호흡 소생술이죠. 자, 이 절차도 이제 그림에 제시되어 있는데 환자의 이마를 누르고 있는 손의 첫째, 둘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환자의 코를 잡아서 콧구멍을 막고요. 그 다음에 구강대 구강호흡 소생술에서 시술자가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시술자의 입을 환자 입에 대고 숨을 빠르게 불어넣고요. 이 동작을 1분에 12번 정도의 속도로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과 같이. 그 다음에 이제 구강대 구강호흡 소생술이라고 해서는 환자에게 충분한 양의 공기를 주입하기 위해서는 매번 숨을 불어넣기 전에 시술자가 숨을 크게 들여 마셔야 하고 또한 공기가 나오는지 환자의 호흡이 돌아왔는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구강대 구강호흡법은 반드시 환자 자신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숨을 쉴 때까지
그리고 전문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강대 구강호흡 소생술에서 주의사항은 숨을 불어넣는 중에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으면은 이는 숨구멍이 막혀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환자의 아래턱을 앞으로 당겨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가 입을 다쳐서 입을 통한 인공호흡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환자의 목을 받치고 있던 손을 떼어서 환자의 입을 막고 환자의 코를 통해서 숨을 불어 넣어주고 숨을 불어 넣은 후에는 입을 막은 손을 떼어서 공기가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요. 이때 동작을 1분에 12번 정도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유아나 영아인 경우에는 머리를 어른에서와 같이 심하게 뒤로 젖히게 해서는 안 되고요. 코와 입을 동시에 사용해서 1분에 한 20회 정도의 속도로 공기를 불어 넣어 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어린이에게 필요한 심폐소생술을 보면요. 어린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뒤로 젖히면서 기도를 연 후에 호흡을 하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이때 어른의 경우보다는 덜 뒤로 젖혀야 되고 영아의 경우는 조금 더 기도가 확보되도록 이렇게 잘 그 상황에 맞게 어, 뒤로 젖힐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잘 보고 듣는 그런 그 숨의 상태를 조심스럽게 관찰을 하고 또 여기서 호흡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기가 젖혀지면 오히려 호흡 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뒤로 젖히는 부분도 일정하게 어른보다 더 적게 뒤로 젖히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호흡이 멈췄을 때는 작은 유아 어린이라면 입과 코를 입으로 막고 처음에는 계속해서 2번 정도 한 번에 1초에서 1.5초 가량의 시간으로 크게 천천히 숨을 불어넣고 또 여기서 더 적은 아기라면 한 번에 1초에서 1.5초 정도로 천천히 숨을 불어 넣어야 되고요. 또 반대로 큰 어린이라면 어른같이 코를 막고 입에만 숨을 불어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에게 심폐소생술에서 호흡을 하는 방법은 어린이들은 어른보다 적은 양의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른보다 약하게 천천히 살살 불어넣어야 되고 숨을 불어넣을 때 가슴이 올라오는지를 느껴보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기가 나가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매 3초마다 반복해서 1분당 20번의 속도를 유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심장에 있어서는 영아의 경우는 1호흡, 한 번 호흡할 때마다 5번 정도 가슴에 정중앙 부위의 흉골 부위를 두 손가락으로 압박하고 이 부위는 흉골 위에서 양쪽 젖꼭지를 연결한 가상의 선에서 한 손가락 넓이 아래 부위를 대고 1분간 계속하고 심장이 다시 뛰는지 관찰하는 거죠. 그다음 맥박이 없으면 계속하고 1분당 100번의 속도로 심장 마사지를 하는 그런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의 경우도 한 번에 호흡당 5번 정도 심장 마사지가 필요하고 손바닥 끝부분, 손목 부분이죠. 흉골 위를 압박하면서 1분당 80에서 100회 정도 압박하고 역시 1분간 압박 후 맥박이 돌아왔는지 그 과정에서 수시로 확인하고 계속 해야 된다. 그럼 어느 정도 큰 어린이는 어른과 동일하게 심폐소생술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인이 실시하는 심폐소생술도 있는데 1인은 인공호흡을 하고 1인은 압박을 할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서 자리를 잡고 1회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5회 압박을 실시하며 분당 60회로 천천히 압박하고 필요한 경우 압박자는 교대해서 실시한다.
자, 그 다음에 기도 확보인데요. 입안의 청소, 입안의 혈액과 목을 막고 있는 이물질을 꺼내고 손가락으로 얕은 마른 걸레를 감아서 입 가운데를 청소하고 여기서 이물질 제거는 목 안에 있어서 꺼낼 수 없는 때는 환자의 상반신을 아래로 해서 등 가운데 중앙부에서 약간 윗부분을 쳐서 꺼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일 경우 거꾸로 세워 등 가운데를 손바닥으로 강하게 두드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두부 훅을 하악 거상이라고 해서 이것은 의식을 잃은 환자일 경우에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혀를 목에서 떨어지게 하고 머리를 뒤로 젖히고 목 근처를 넓게 쥐어준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머리를 뒤로 젖힐 때는 한쪽 손을 머리 혈관에 대고 다른 손은 이마에 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머리를 뒤로 젖히는 것이 무리할 때는 하앗, 이것은 이제 턱을 높이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부 훅을 하앗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확보에서도 환자를 방바닥이나 땅 위 같은 단단한 곳에 바로 눕히고 그 다음에 입안 또는 목구멍 깊숙이 손가락을 집어넣어 이물질을 제거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한 손은 환자의 목을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 이마를 짚고 아래로 눌러서 머리를 젖히는 효과를 얻으면 기도를 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환자가 목을 다쳤다는 생각이 들면 목을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5주차 1강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2강에서 수업을 계속하겠습니다.